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어제 했던 방송 뜨거운 관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한 1000개의 댓글이 달렸더군요. 아니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방송 처음에 그 경고해가지고 본 방송은 저희 김정민 국제전력연구소와 전혀 관계없이 아수라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라고 써놨는데 왜 저에게 대한 그 악플 동영상이 그렇게 3개나 달렸습니까? 응? 아수라 씨를 까야지. 응?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뭐 저도 어쨌든 그 반중 침해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다 그 악플 동영상을 달아도 다 저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여깁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많이 퍼질 수만 있다면 좋은 거니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악플 다실 거면요 좀 내용을 갖고서 좀 악플을 달아주셨으면 해요. 그 제가 뭐 몽골에서 박사하겠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해봐야 말하는 사람이 쪽팔린 겁니다. 아시죠? 예? 그 몽골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더 뛰어나면서요. 그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냥 뭐 학위가 뭐 어디 후진대 나왔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해주신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기꺼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찾아가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이렇게 밥상을 차린 거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모든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은요 자신의 관점에서 만드는 겁니다. 저조차도 제 관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예요. 따라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 본인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검색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그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 내용과 비교를 해서 가타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그 11월 10일 날 저희가 그 합동 강연이 있습니다. 저기 GZZ 안정권 대표랑 저랑 같이 해서 그 강연을 하니까 그때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카카오 플러스에다가 그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입금했다는 그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입금 계좌번호는 이 방송 중에도 나갈 거예요. 국민은행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또 먹방이 있습니다. GZSS TV에서. 그래서 어제 못다 했던 이야기들 후기를 먹방 때 하니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셔서 계속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번에 그 또 오셨던 분 그 편지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을게요. 그 안녕하세요. 한두 달 전에 김정민 박사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과 연배는 비슷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 얘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서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오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으로 정권 잡은 것까지는 사실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네. 정권을 잡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잘할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의 이런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친미반중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8년 정도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라기보다 깡패 양아치 집단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나라가 국제 패권을 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쨌든 김 박사님의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페이스북인지 네이버 뉴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땡땡땡 뭐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중국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중국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중국에 가서 파견 나가서 일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남동공단에서 일했댔잖아요. 저 공돌이 출신이에요. 예, 이거 갖고도 한번 동영상 만들어보지. 몽골 박사 출신 공돌이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공돌이 출신으로 그 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에 해외 사업 이전을 할 때 거기서 내가 일했거든요.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도 중국 애들의 그 파렴치한 그 행위에 아주 학을 띄웠거든요. 뭐시 우리가 날강도야 날강도.
그래서 엄청 한국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거의 99%가 다 사업 실패했어요. 이거 대기업 포함입니다. 중국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중국에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구글도 무릎 꿇었었잖아요, 그때.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 그 문제점을 아는 사람들이요, 직접 현지에서 사업을 했거나 살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국을 좋아하는 놈들이 누구냐? 중국을 관광으로 간 놈들이 좋아해요. 그냥 한국에서 대충 뭐 박사하고 교수해가지고 뭐 중국 관광 갔다 온다던가 중국이랑 학술 교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해요. 왜? 잘 대접해 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접대해주는 그 비용 자체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한국 기업들 삥 뜯어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술 먹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본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그 식자층이나 엘리트층, 그 다음 정치층,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중국에 대해서 무감각한 감각이 있어요. 그 반중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공주의를 해.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공산국가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난 관시가 있다 그러면 걔는 빨갱이에요. 난 공산당이랑 친구야 이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정은이랑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빨갱이지. 근데 내가 시진핑이랑 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저 사람 인맥 대단하다. 이게 이상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인데 이 관점이 변할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뼛속까지 깊은 그 친중 4대주의,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역사의 뿌리가 있다고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식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 하드웨어만,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먹는 음식, 건물 이런 것만 근대화가 됐지 이 사상적 근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바깥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볼까 하는데, 그 송유관공사 그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기구 구성해서 종합대책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고양시 그 사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뉴스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분석을 잘한 거는 요거 GZSS 안정권 대표가 하는 방송 요 3개거든요. 밑에 썰방사부터 해서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제일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정세. 오늘 제 방송은 늘 그렇지만 국제적인 이 체스판처럼 이 세계 지도를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전쟁을 해나가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한국과 북한 문제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유럽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토가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유럽에 있는 나토, 미군이랑 같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그 동원해서 했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아마 군사훈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나토 훈련 왜 한 것 같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나토에 적이 어디 있겠어요? 설마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저기 뭐 시리아 같은 나라는 아닐 테고, 이게 러시아예요. 이쪽은 중국이 없으니까. 러시아랑 국경을 대고 있으니까 러시아랑 1차적으로 가상의적을 놓고 지금 훈련을 하는 것인데, 제가 방송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랑 미국이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중러, 미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 신냉전 시대의 구조가 짜여져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냉전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신냉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에요. 다시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의문의 폭발 사고가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방은 친러파가 지금 독립정권 세우려버리고, 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 이쪽 서쪽 우크라이나 지방은 친서방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키예프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할하는 그 관할 내에서 그 무기고가 4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했답니다. 이거 테러 활동이겠죠. 누군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나면서 지금 중동 정세가 동유럽 정선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뉴스를 보면서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친구 되기 좀 어렵겠구나.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나중에 다시 또 그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랑 친구가 돼서 연대가 돼서 반중 그 전선에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의문의 그 무기고 폭파 사고와 그다음 나토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좀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대두됩니다. 이 러시아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그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쌀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폭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우파 채널에서는 그것이 이제 대북에 쌀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도는데 가짜 뉴스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 농업교류에서 대북 쌀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니 땐 국에 굴뚝에 연기 나려 하는 것처럼 저는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봐요. 우리 정부는 대북살 지원할 의지가 있다니까요. 용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봐서 원활하게 못할 거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폼페이오랑 막 전화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국제사회에서 안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해주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라고는 치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성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도 보면 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10년 넘게 중단된 대북 쌀 지원 재개 가능성이 주무부처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쌀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열쇠이자 관계를 진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 식량이 가지는 인도주의와 주는 입장에서의 전략적 대가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미담이 나옵니다. 미담. 뭐냐? 당시 전두환 정부는 1년 전 미얀마 버마에서 북한이 행한 아웅산 테러에도 북측 제의를 전격 수행했고 물자가 인천항과 북평, 동해항을 들어왔다. 북한 쌀은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33kg, 66kg 분배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북한이 예전에 준 적이 있으니 우리도 보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감성팔이죠. 왜? 지금 북핵 개발, 제 오른쪽에다 제가 지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진 올려놨지만 지금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는요. 북핵 개발 때문이에요. 북핵 개발 문제를 지금 문제 삼는데 거기 인도주의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문제, 즉 북핵 개발 문제를 얘기하니까 얘들이 이거에 반박하는 논리가 뭡니까? 감성팔이. 그러니까 즉 인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옳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 북한으로 쌀이 간다고 해서 그게 북한으로 다 갑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요게 JTBC에서 했던 팩트체크. JTBC가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우파적 성향의 방송이나 뉴스를 전부 다 가짜 뉴스를 낙인 찍는 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때도 나오는 게 뭡니까? 쌀, 방북단 체류비, 기름 퍼주기 3가지 루머 검증. 가짜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대북쌀 지원으로 쌀값 폭등.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이제 쭉 통과할게요.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 가짜 뉴스를 몰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비트코인입니다. 그때도 JTBC 팩트 체크에서 여기 보면 제목 나오죠? 정부 비트코인 거액 금액 송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요거 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상통화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에 걸렸다는 기사도 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 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넓게 퍼졌습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청와대가 가상통화로 대북 송금을 했고 미국이 이걸 적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금융감독청이 한국의 시중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상세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시작됐는지 역추적해봤습니다. 열흘 전 뉴스라는 이름을 단 한 유튜브 채널이 내보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융감독청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는 거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방송은 한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미국 금융청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사는 대북 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화폐 내부 규정을 점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발췌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물어봤습니다. 대북 송금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청원 게시판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가짜 뉴스를 본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샀습니다. 중소업 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이런 데서 돈을 쫙 투자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면 청와대, 금융감독원,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사기의 대상이었어요, 이번에. 네, 청와대가 북한에 송금한 돈이 시세 조정으로 번 돈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가상통화를 사들여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작전 세력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여러 루트를 확인해 보니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까? 국민연금은 26억 원을 위탁펀드에 투자했습니다. 2016년에 그 전후에서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운용사가 이걸 가상통화 거래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 사실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총 412억 원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이 펀드가 거래소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원을 늘리자는 취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술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셈이군요. 네, 펀드에 모인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위탁 운용사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 투자금에 대해서 모두 잃었다. 이런 루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 지지층의 그 목소리 나온 거 있죠? 그 제 목소리입니다. 아마 지금 목소리 비교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인데 왜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나갑니까? 아니, 얘네들은 왜 자꾸 보도할 때 제 방송의 채널을 왜 자꾸 얘기를 안 해주지? 직접 얘기하세요, 저라고. 응? 왜 저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립니까? 뭐 뉴스타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든지 그냥 김정민이 했다 딱 까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국민청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세본 것만 한 200개가 넘었었어요. 저를 그 소송하라는 이야기가 청와대에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소송하지, 왜 안 해? 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제가 직접 소송까지 했죠. 나를 소송 걸어라라고. 근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심지어 제가 이렇게 제 이름까지 썼었어요. 응? 누가 그렇게 하길래. 나도 한번 이거 까고 싶다. CLS 계좌 한번 까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있냐. 우리 한번 까가지고 같이 조사해보자. 왜냐면 미국 재무부도 지금 북핵 개발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같이 와서 조사하면 얼마나 좋냐. 내가 그럼 미국 재무부 사람들 부를게. 우리 같이 한번 조사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음해하는 이런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면 문재인 정권도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신용관계도 회복하는 거고. 이참에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소송하라고 그때 홍보했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우파 사람들도 도와줄 줄 알았더니 웬걸 다 이거 가짜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 문제를 얘기하는가? 그게 왜 이게 대북선거와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도 보시지만은 북한 미모의 여성 가장한 입사 지원 소리. 이게 무슨 말이야? 미모의 여성으로 가장했다는 소리는 미모의 여성이 아니란 소리였나? 하여튼 간에 아니면 트랜스젠더인가? 어쨌든 입사 지원서로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했다. 북한 애들이 공작 업무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취직한 다음에 해킹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에?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 북한의 스파이가 있었다니까.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한국은 비트코인의 엑스맨, 북은 진정한 킬러. 같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을 노려가지고 저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아까 JTBC에서 가짜 뉴스라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 비트코인 그 사기 대상의 대부분이 그 문정권 지지층이었다. 맞습니다. 30대,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걔네들 코 묻은 돈 다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통계만 봐도 다 나오는데 사실이었지.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연금 날라갔다. 정말 안 날라간 거 맞아요? 그 계속 빗썸이랑 따로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당했었죠? 그 돈 날라갔죠? 그 돈에는 국민연금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응? 날라갔잖아요. 지금은 국민연금 어때요? 지금 돈 벌고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국민연금 제가 받을 나이가 되면은 못 받게 됩니다. 그 못 받게 되는 건 단순한 저출산 문제만은 아니에요. 투자 실패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족족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의심하냐면 의도적 투자 실패라고 생각도 해요. 왜? 돈 빼돌리려고. 이런 일이 중앙아시아 제가 있던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수법이야.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소비에트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문제의 JTBC에서 나왔던 그 기사예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게. 가상통화 자금, 북한 유입 우려, 한국은행에 보고 요구했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안 나오네.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그래서 JTBC의 사람들이 기자 정신이 있었다면은 공식 기관에 물어보지 말고 따로 뒷담화로 인터뷰 까야죠. 녹취 따고 개인별로 접근해서. 왜? 그때 다 함구령 내였으니까.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두고 신경전 벌였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북한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것 같다는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했다고요. 그랬으니까 미 재무부에서 사람이 2번인가 3번 왔었잖아요. 아까 이 여자, 요 여자. 왔었잖아요. 직접 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험했잖아요. 응? 근데 뭘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좀 JTBC에서도 정확하게 이 비트코인 문제를 파고들려면은 재무부의 인터뷰 왜 안 따? 미국 재무부 사람은 왜 온 거예요? 그건 재무부에 관련 저 여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돼요. 당신이 왜 왔었습니까? 왜?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가. 그쵸? 그래서 금융관계위원 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에 블랙머니가 흘러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옵니다. 북한 나왔죠? 가상화폐 나왔어요. 마약 조직 나왔고 테러 조직 나왔습니다. 이거 왠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또 여러 번 강의한 게 있었어요. 북한을 단순하게 그 물리적으로 해상 봉쇄를 해갖고는 북한의 북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왜? 북한이 돈을 벌어들이는 돈주머니는 오늘날은 북한 내부에 있는 게 물론 내부에도 있지만 바깥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얘네들 마약하고 커피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어디서 하느냐? 카톨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물론 좀 나오겠지만은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도 카톨릭 신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해요. 그 지역에 좌파 혁명 정권을 세울 때 북한의 군간부, 특수부대, 그 다음에 무기, 그걸 제공해서 좌파 정권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대금 결제를 땅을 제공해 줬다고요. 그럼 그 땅을 받아가지고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마약을 생산해가지고 그 마약을 팔았어요. 어디로?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래서 그 대금으로 핵 개발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강의했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미국 재무부 한 얘기가 제가 얘기한 얘기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가상화폐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온갖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 북한 첩자까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건 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조사해봐야죠. 미국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의회 북한 가상화폐 통한 제재 회피 심각히 우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메넨데즈 의원은 6일 상원 은행이 청문회에서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기자와 만나 북한은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고안할 수 있다는 역량에 입증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에 의회는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차에서 이걸 토론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JTBC는 이걸 왜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지? 그럼 미국의 소리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그쪽 기자 만나서 해보던지.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소리 기자 그때 옛날 때 북한 석탄 세탁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소에 썼다는 거 기자 보고한 거 쫓아내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JTBC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응? JTBC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된 언론을 원래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근데 왜 오늘날 JTBC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합니까? 응?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금융과 정보기관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올 때는요, 미국에서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보기관에서 다 포착을 했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터뜨려서 즉 법에 의한 제재를 하기 위한 구체적 관련 증거법들을 그러니까 증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래서 그때 최근에 나온 게 뭐였냐? 북한이 ATM 현금 탈취해서 가상화폐 활용한다. 계속 나와요.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 세탁한다는 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뉴스입니다. 최근 미 조금만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 그룹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겨냥한 현금 탈취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국 NSA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북한이 현금 탈취 후 북한으로 자금을 옮길 때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 코브라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북한이 빼돌린 돈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옮겨질 때 가상화폐가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It's the anonymity, right, that North Korea actually cares about. It's the flexibility, right, in the system. All this can be done online without any humans involved. And we know that you can exchange dollars, right, virtually, right, for coins. 국가안보국 NSA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을 지낸 모리우치 국장은 실제로 동유럽과 남미의 범죄 집단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공격 이후에도 자금을 옮기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했다고 모리우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Or I guess the only example really of how we know North Korea has used cryptocurrency came from the WannaCry attack. So 6 transactions in early August. Those Bitcoin were then moved into a mixer. 전문가들은 북한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 정부에 사이버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북한이 중동 일대에서 여전히 불법 무기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해 제3국 대리인을 앞세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주제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리아 화학무기 확산의 책임이 일정 부분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sells to whomever will buy their terrible stuff. And I think Syria will buy their stuff, and so they continue to sell and to provide capacity.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3국 국적의 대리인들을 앞세워 지속적인 무기 밀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망을 통해 북한이 한때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톨 교수는 대북 유엔 제재를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key way to go after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is to go after the financial network that supports it. 현행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대신해 돈벌이를 해주는 외국 개체들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So let's hope that that pressure increases, especially focused at those foreign entities that are working for North Korea.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 터키 기업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4일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에서 핵 못지않게 위험한 북한의 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폐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조금씩 풀지요. 이거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에도 우파 채널에서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북한 애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한국에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시리아다가 무기 판매 대금을 쓰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일본에 대해서 나오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사람들이 너무 미국 쪽 정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전략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보지 않고 얘기를 하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권 시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 4월 12일에 북한이 매달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9월 24일에는 강경화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 북핵 문제 협조 강화 이게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생뚱맞을 거예요. 일단 다 읽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시리아 난민 1200명 불편한 시선에 숨죽이고 살아 뭐 이렇게 시리아 난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22일에는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우려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4가지. 어쨌든 예멘 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월 21일에는 뭐가 나오냐?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 뭐 수사의지 불투명 이런 북한의 석탄 세탁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10월 4일에는 북한 해킹으로 거액을 훔쳐갔다. 10월 6일에는 북한 제재 피해 중동선 무기 장사한다. 이 모든 뉴스가 다 하나입니다. 이 모든 뉴스가 뭐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조달을 받는데 그 조달되는 창구가 한국이며 그렇게 해서 무기 거래를 하는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의 특히 예멘과 시리아 국가다예요. 이 기사는 하나의 기사예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통합된 몸체로 봐야 돼, 이 기사 자체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얘기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 거의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기사에. 그렇죠? 자, 무기거래 대금 결제. 그래서 아까 거기도 보면 그 나이 드신 그 벡터 교수님인가? 그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금줄을 끊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죠. 어쩌면 이렇게 미우양 저랑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폭격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자금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금을 끊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빗썸 이런 거래소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킹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ATM기를 지금 해킹해서 앵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은행 강도 짓이거든. 왜? 하다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막히다 보니까 ATM기를 이제 해킹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의 또 좌파 언론이나 뭐 미국 좌파 언론 포함해서 그 말을 갖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치는요, 권모술수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트럼프가 뭘 했나만 보세요. 완전히 북한을 옥죄고 있다니까요. 북한 정말 굉장히 지금 쪼달려요. 제가 보면은. 왜냐?
북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경제 봉쇄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코너로 몰고 있어요. 자, 아까 그 제가 얘기했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쪽 기사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강경화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 이런 얘기 나왔죠.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 그거 아십니까? 무기 거래하는 나라예요. 북한이랑. 감비아, 잠비아, 시에라리온, 뭐 나이지리아, 콩고, 뭐 그 일대 국가 다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나라만 없을까? 응? 자, 보실까요? 여기부터 보면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작년 9월 유엔 그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11개 나라, 그게 뭐냐? 앙골라, 베닌, 보스와나,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에트리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이러한 11개의 국가가 북한과 무기거래, 그러니까 군사적 연대를 한 거 혐의가 있다는 거를 말했잖아요. 이게 무기거래예요, 얘네들. 왜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나라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납니까? 왜? 돈 세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 무기 대신 퀵 서비스 해주려는 거예요. 대금 결제는 간단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 상상인데, 보통 이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대금 결제 지원을 해줬느냐? 과거 그 소비에트 국가나 이런 애들이 유니세프 같은 거 이용했어요. 국제기구. 왠지 아세요? 인도적 차원.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인도적 차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아프리카에다가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무상 원조거든요. ODA. 그럼 그 무상 원조 자금이 무기 대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가 지불 능력이 없거든. 아프리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무기 대금 결제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국가에다 지금 ODA 지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ODA를 지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무상 원조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무상 원조를 할 때는요. 북한이랑 무기 거래한 나라는 빼야 됩니다. 그게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북한이 무기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ODA, 무상 원조를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북한한테 갑니다. 아니죠. 수수료는 빼먹지. 수수료 떼고 어쨌든 북한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줄부터 끊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무상 원조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썼어요. 빗썸이 러시아 국책은행 가즈프롬뱅크입니다. 가즈프롬뱅크와 가상화폐 거래소 협력 추진을 한다고 했고 또 뭘 했느냐? 가즈프롬뱅크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 논의. 이거 왜 할까는 거예요. 돈 세탁 아니에요 이거? 러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했죠 러시아.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하고 나토가 움직이면서 러시아 견제 쪽으로 방향이 선회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의문의 무기고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군데가 동시다발로 터졌댔죠?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지금 트럼프한테 연락이 깨져가지고요.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중국 지금 돈이 없고 그렇게 상태예요. 경제 망하려고 그래요. 드디어 구원투수로서 러시아가 등장한 것 같아요. 과거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해서 대북송금이나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도 거기에 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나왔느냐? 그 빗썸에서 앞으로 자체 토큰을 개발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잖아요. 비트코인 해갖고. 그럼 그 수익을 한국 돈 원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주겠답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토큰을 받으면 어디다 쓸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디 회사에서 주는 뭐 식권 같은 거예요.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 받으면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상품권 받으면은 저기 어디야? 저기 신세계 같은 데서 못 쓰죠? 다른 백화점이니까. 빗썸에서 자체 토큰이 개발된다면 우리가 토큰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를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원화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체 토큰이 나오면 토큰을 100만 개를 갖고 있을 때 뭐예요? 원화로 환전이 되지 않는 한 토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예상되느냐? 토큰 거래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큰을 현금화시키는 거래소가. 그리고 토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래소가 탄생하려면은 토큰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움직일까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힌트는 여기 있다고 봐요. 이미 가상화폐를 가지고 웹보드 게임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돈을 게임머니로 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빗썸에서 토큰이 나온다면 그것은 게임머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머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대북송금으로 돈 세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니지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거 아이템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포인트 올리게 싸우고 하죠. 그거 서버 어디다 만들었었어요? 옛날 때 중국에다 만들었었죠. 대규모로. 그러면서 거기서 무기 아이템 같은 거 돈 주고 사고 거래했었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지.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북한으로 가죠. 토큰이 게임과 만나게 되면서 게임 머니가 되면은 대북 송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왜? 서버 해킹하면 되잖아요. 응? 돈 뺏어 먹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서버를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두고서 그 서버 해킹해버리면 되지.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응? 인건비 때문에. 자, 요렇게. 러시아 가즈프롬과 대한민국 빗썸,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이게 만들게 되면은 토큰을 지급한다는데 그 거래자가 토큰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도가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쓰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뺏어간 알리바바. 우리나라 지금 중국 그 인터넷 쇼핑 매장에서 직구 많이 하죠? 뭐 드론서부터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거 빗썸에서 거래되는 토큰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큰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겠죠. 아니면 중국 게임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서부터 여러 지금 게임들이 있죠. 아이템 구매용으로 돈이 나간다고요. 토큰 지급이. 그 토큰을 현금화시키는 건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사니까. 현금화가 된다고요. 그 현금화되면 어떻게 돼요? 토큰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되고 이것이 다시 북한으로 송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요. 러시아가 여기 개입하네? 이런 거예요. 원래 중국이 하려고 했었죠. 근데 중국은 좀 나가리 됐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러시아도 개털입니다. 돈 없어요, 러시아. 그건 돈이 없는 러시아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예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싸우는 나라는 지금 무진장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거의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남미, 아프리카 뭐 그리고 아주 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소규모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하고도 무역 문제 때문에 티각티각 하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지는 않지만 뭐 작게는 한국도 물론 미국이랑 싸우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거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좀 싸운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상대하는 나라들 중에 돈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거지예요. 러시아도 거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뭐 정신 없어요. 지금 아직 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한국, 북한 퍼주느라 정신 없죠. 아프리카가 돈 줄 거예요? 남미가 줄 거예요? 없어요. 누가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데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엔진을 돌리게. 원래 사업을 하려면 큰 목돈이 탁 들어가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엔진을 돌려야 된다고. 누가 그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티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거래할 때 바티칸이 움직인다고 했었죠? 또 다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중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실패했다고. 왜? 미국이 중국 경제를 지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중국은 더 이상 자체 화폐를 이용해갖고 지금 바티칸이랑 거래해서 비트코인 뭐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지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바티칸이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증거로서 첫 번째가 김정은이 그 프란체스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답니다.
아니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는 나라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왜 프란체스코 교황을 이렇게 환영합니까? 응?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이 분위기에서 왜 프란체스코 교황을 북한에다가 그것도 또 문재인 정권이 보내려고 하냐예요. 전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딱 느꼈던 게 뭐냐. 아,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하려고 하는구나.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구나.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에서 18일 교황청 공식 방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어머? 문재인, 김정은, 프란체스코 교황 셋이 만나려고 그러네?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평화를 복음하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데 뭔 놈의 평화입니까? 어? 돈 세탁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게요.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력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의 교황이면서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 예수회. 아, 놀랍죠. 정의구현 사제단 떠오르는 게 있죠. 정의구현 사제단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세월호. 세월호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프란체스코 교황.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시절 베르고글리오는 군사정권에 저항한 예수의 사제 시절에 뭐 체포와 납치를 목적으로 어쩌저쩌 해서 막 써있는데 이게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 생기긴 잘생겼어요. 그쵸? 근데 저 사람 공작원이었습니다. 스파이 됐던 사람이에요. 어? 쌍판대기만 멋있으면 뭐해?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이고 공작 활동하는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 베르고글리오는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 교황 아르헨티나의 동방 카톨릭 교회를 방문하여 그를 고유의 전례에 참석하였다. 스비아토슬라프 세브추크 힘들어. 세주교의 말에 따르면 베르고글리오는 동방 카톨릭 교회의 전례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방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이 사람 친러파예요. 친러파. 그래서 옛날 때 남미의 빨갱이 공산주의 운동할 때 많이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된 거예요. 사실 카톨릭 정도 되면은 반공주의가 있어야 돼요. 왜? 카톨릭은 종교고 공산주의는 종교를 거부하는 집단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많이 죽였죠.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카톨릭의 최고의 핵심 그 수뇌부가 할 수 있는 바티칸은 당연히 반공주의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핵심부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공산주의자가 교황이 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있죠? 세월호. 이때도 이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친히 왔었죠. 그리고 교황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황이 아닌 시절에도 동방정교와 친분이 있어 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황이 되고 나서 러시아 정교회랑 친분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메커니즘 못 읽을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 바티칸 카톨릭이 돈을 어떻게 번다 생각하십니까? 수입. 돈이 있어야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입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남미,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 플랜테이션 농업해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뭘 합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거는 뭐 카카오, 고무 이런 거예요. 맞아요. 플러스 알파 뭔지 아십니까? 마약. 이거 재배한다고. 마약 재배를 해서 거래하는데 마약 재배를 거래할 때 화폐는 뭐로 씁니까? 비트코인. 교황청과 마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갓파더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대부? 대부 영화 잘 보시면은 항상 이탈리아 마피아 옆에는 추기경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잘 보세요. 그 고증이 잘 된 영화거든요.
그 종교단체가 신성한 단체인데 어떻게 더러운 돈을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거래하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이탈리아 마피아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 짓을 했었죠. 그래서 카톨릭과 마피아와 마약 거래는 한 팀으로 움직이나. 물론 거기 이제 마약 거래까지 다 들어가요. 다 한 팀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동방정교회는 어떤 종교일까 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원이 필요해요. 돈. 뭐든지 돈을 추적하면 다 보여요. 동방정교회 돈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 올리갈리, 푸틴, 디지 세력들, 그 엘리트 집안과의 결탁으로 의해서 돈이 움직입니다. 러시아 내 자원, 금융, 그다음 보드카 등등 각종 사업 이권 관계에는 동방정교회가 닦여 있어요. 똑같아요.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종교라는 이름을 포장한 범죄 집단이에요. 사실은 이 둘이 만나서 야, 이거 시너지 효과 크겠네. 비즈니스에. 응? 이런 만남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러시아랑 협상을 해서 친해지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 프란체스코 교황 자체가 친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러시아의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중국 경제를 박살낸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돈 세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등등의 나라에서 죄다 경제위기가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남미 마약 카르텔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 연관됐다고 봐요. 아마 마사지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티칸이 현금을 굴릴 수 없게 만들어요. 돈이 딸리는 거죠. 돈이 딸려. 그래서 돈이 딸리니까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 즉 카톨릭이 팀워크를 이룬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 세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장소로 한반도가 지금 쓰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코미테론. 자, 그럼 바티칸이 무엇을 했나를 보면 돼요. 첫 번째, 스위스도 봐야 됩니다. 스위스는 바티칸의 자금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요, 이미 옛날 때 2015년서부터 위안화 거래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안화를 스위스 프랑과 그 직거래를 만들면서 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건설은행이 스위스의 위안화 무역결제 지점도 개설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스위스 지폐는요, 1,000프랑이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200 얼마인가 그래요. 지폐 한 장이. 우리나라가 10만 원권 현금 지폐 나오면 돈 세탁이 우려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스위스 1,000프랑 자체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세가 2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가까이 돼요. 그 돈 금액 자체가 한 장이. 그래서 원래 돈 세탁할 때 스위스 프랑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시간 7,000명 돌파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7,000, 어저께 아수라 방송보다 높아져야 될 텐데, 예? 저쪽에서 아수라 씨 지금 존나게 웃고 있는데 재수없습니다, 지금. 내가 먹방 때 존나 까야 돼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스위스 지폐는 원래 돈 세탁에 쓰여요. 근데 이 돈 세탁이 더 잘 되게 위엔화랑 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앞뒤에 나오죠, 이렇게? 중국 위안화 스위스 프랑 직거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돈 세탁을 하고 해주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지. 스위스랑 중국의 위안화 이렇게 프랑 직거래에서 그 코미션과 마진을 누가 먹을까 하는 거예요. 바티칸이 먹는 거니까. 이 작업을 미국이 막았으니 바티칸은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상당 금액을 투자했을 텐데 이게 날아가게 생겼네. 그래서 러시아랑 한편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결국 푸틴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참에 미국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잡아서 쪼개먹는 게 나았을 텐데 그렇다고 카톨릭이랑 힘을 합친 거는 큰 실수라고 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 하다니. 그래서 경제제재 받는 러시아 원유 무역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러시아는 기축통화 달러를 벗어나서 가상화폐로 원유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원유 거래를 하고 이것이 스위스 프랑과 연결되고 이게 위엔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 북한도 들어가 있어. 북한도 해서 떡고물을 빼먹는 거예요. 따라서 가상화폐를 지금 미국이 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건 미국의 기축 달러를 지키는 패권 경쟁이기도 하지만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성장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오죠. 화폐적으로는 중국, 스위스, 이렇게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연결돼 있었죠. 이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다 한 그림이죠. 하나의 그림이죠. 석유 거래, 가상화폐 거래,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한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앞쪽에 보여줬던 감비아 강경화 방문, 무기 거래 등등 이 얘기를 제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불법 거래를 다 가상화폐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현대판 스위스 은행이 돼서는 안 된다. 스위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스위스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중국의 돈 세탁 거래 업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러시아가 이렇게 스베르방크가 스위스에다가 거래소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자, 보세요. 북한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공작원들을 보내서 해킹을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 애들이 한국 거래소를 해킹하다든가 어떤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대북송환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러시아의 가즈프롬방크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스베르방크가 스위스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스위스가 위엔나와 스위스 프랑을 직거래하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림이 나오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천천히 그리십시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는 이걸 그림을 그리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이에요, 지금.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티칸 중국 주교 임명 합의 임박. 이게 임박이 아니죠. 이젠 한다고 했죠. 왜? 중국이 돈이 없거든. 저 때만 해도 중국이 간봤어요. 바티칸이랑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중국이 돈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티칸조차도 지금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암호화폐 돈 세탁 한국이 막아라. 앞에 좀 잘렸는데 뭐냐? 미국이 한국에게 말하기를 북한 암호화폐 돈 세탁을 한국이 막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저기 나오죠. 또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 우리나라에 2번인가 3번 왔다 나까 그 여자. 아니 왜 미 재무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의 가상화폐 돈 세탁을 왜 한국에 막으라는 얘기 왜 해요? 한국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응? 동아일보 7일자 기사에 뭐가 나오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 달러로 가져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국에서. 응? 그래서 이게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민감한 시점에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러시아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운다? 이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숙주가 되는 국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를 빨아먹고 살지. 근데 지금 숙주를 죽이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숙주를 죽일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지원하면 안 되죠. 돈을 벌려고 한다 하더라도. 응? 제가 공산주의자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알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위험해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사업체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사업체를 두고 한국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0% 친중파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데.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업 따로 정치 따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불편하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 사업체는 무너지겠죠. 중국 공산당이 온갖 명분과 구실을 잡아서 뭐 세무 포탈이다, 부정비리다, 뭐 이런 명분을 걸어가고 결국은 그 회사를 무너뜨릴 거라고요. 그렇죠? 상식적이죠? 원래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친중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한국 정치인, 연예인, 재계인, 뭐 교수, 엘리트 지식인층 이런 데다가 사업관계를 엮는 이유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분리가 아니라 경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정치적 입김을 집어넣으려는 공작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까지 7개국과 외환 방파제 쌓은 한국. 한국이 지금 금융정책을 보면은 반미적입니다. 왜? 한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바티칸, 시리아, 이란 얘네들이 가상화폐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려 하거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왜? 이 자금을 통해서 테러 자금, 핵 개발 등등의 온갖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비트코인 돈 세탁 연대와 카톨릭 자금원. 이걸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색깔이 진할수록 카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카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마약 재배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단 유럽에는 없어요.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지만 마약 재배 안 해요. 대신 올리브를 재배하죠. 올리브 돈 됩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재배하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바티칸 교황청을 놓고 패권 싸움에 지고 저기 남미 마약 재배하는 남미 출신 예수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남미 정권 자체가 좌파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티칸 자체가 반공주의자에서 친공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고. 친공주의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순히 뭐 남미가 뭐 좌파 정권이니까 그렇다? 아니죠. 첫 번째, 프란체스코 교황의 행적을 봐야죠, 먼저. 젊은 시절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프란체스코 교황이 친러적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추기경 때에도 동방정교회랑 교류를 했는데 바로 교황이 되자마자 바로 러시아 정교회랑 만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을 남겨요. 평화, 화합을 위한 만남 이런 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비즈니스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상화폐 거래. 여기에 들어오자. 이게 본방이지. 그래서 바티칸이 갖고 있는 마약 사업과 비트코인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러시아가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그 각종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판매 거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석유 거래까지도 다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과 동방정교는 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다 성립된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돈 세탁을 하는 거를 북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미국이 열받으면 북한 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꼬리 자르기거든. 러시아도 그렇고 바티칸도 그렇고 돈 세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돈 세탁을 러시아 안에서 하게 되면 미국의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세탁할 때 어떻게 한다? 텍스 헤이븐, 조세 회피적으로 가듯이 돈 세탁하는 지역을 한반도로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남한까지도 거기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위험해지는데. 되게 위험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융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돈 세탁 지역이니까. 세계 국제 범죄, 마약 카르텔에 돈 세탁 대행업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저러면 공격의 대상이 돼. 포인트가 된다고요. 응?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걸 잘 읽어야 돼,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 결국 북한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이 가상화폐 잘못 건드리면요. 중국, 러시아, 바티칸한테 버림받게 될 겁니다. 왜? 걔네들은 이용만 하고 쓰다 버리면 되는 거거든. 남한이나 북한이나 저쪽 국제 코민테른 조직에 콘돔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섹스하고 콘돔 버리듯이 얘네들은 한번 쓰여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다니까 파트너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가 최근 만났던 아프리카 외계 이런 것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들어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은 전부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나라들이고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는 얘네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온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사업하는 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왜? 중고 자동차 사업한다면서 엉뚱한 일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중고 자동차 수출할 때 섞어서 팔 수 있다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일단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북한으로 간다니까. 왜? 우리나라에 공단들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지금 경제 불황이 허덕이잖아요. 그런 때 싼 값에 얼마 돈 지불하면 얼마든지 부품 만들어줄 수 있거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다 제공해줄 수 있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스와프, 검정색은 비트코인. 이것들이 묘하게 겹칩니다. 묘하게 겹쳐.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결단.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금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초창기에는 중국을 조졌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를 조질 것 같아요. 앞으로 러시아를 조질 것 같은데 중국을 어떻게 조지냐. 1대1로 파괴해요. 중국의 1대1로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투입했던 데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박살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아랍, 이란 전쟁. 시아파 무슬림과 수니파 이슬람 간의 전쟁. 이란 시아파와 친미적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여기서도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제지합니다. 왜 제지하느냐? 이란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굉장히 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왜냐? 러시아가 원유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거든. 근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 따라서 그 이란의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그 이란 제재한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란은 유럽이라던가 한국, 일본, 중국에도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 애들이 그 비트코인을 이란 원유 수입 판매와 결합을 시킨다면은 달러 기축 통화를 벗어난 독자적인 그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그러면 이란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이란을 제지하는 건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 그러니까 3주 전과 4주 전에 이란에 대해서 2번 강의했었어요. 왜? 미국이 앞으로 주요 관심을 갖게 되는 타겟 지역은 중동으로 가게 된다. 왜?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는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란. 그래서 미국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관련자를 제재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그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거래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 만났던 레바논 대통령이라든가 그 각종 인맥들. 우리나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만나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블랙리스트까지는 안 올라가도 레드리스트까지는 올라가죠. 경고까지는. 그 다음에 미국 전문가들 폼페이오 방북 기대 못 미쳐. 풍계리 사찰 합의. 비핵화 진전으로 보기 어려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 왜냐? 미국이 지금 북한을 조질 인력과 장비와 돈이 있다면요. 지금 그 돈을 투입해야 될 장소는요. 중동이에요. 왜? 자금줄만 끊으면 되니까. 북한의 자금줄을 끊으면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실이 커요. 따라서 지금은 북폭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 남한의
친북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을 폭격을 해갖고 김정은 정권을 뒤집는 거는 안 돼요. 하면. 그 이유는 제가 예제에서 설명했을 거예요. 왜? 남쪽에 친중 정권이 있는데 북한은 반미 정권이기도 하지만 반중 정권이거든요. 친중 인사였던 장성택이를 죽여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50점은 돼요. 문재인은 빵점이지. 왜? 반미 친중이니까. 최소한 김정은은 반미 반중이니까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기상조예요. 아직은 안 돼.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뭐 폼페이오 뭐 국무장관이 갔는데 뭐 기대에 못 미치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트럼프 어쩌고 욕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일할 리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아니 미국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진짜. 그건 잘못된 망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제대로 하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박살났죠? 제가 중국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무엇이냐? 자, 바티칸을 좀 더 조져야만 바티칸과 동방정교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상화폐를 하는 돈 세탁하는 작업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콜롬비아, 뭐 페루 죄다 지금 막 경제 붕괴되고 난리가 났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우경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사람이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우파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니까. 경제 쫄딱 망하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우파 정치인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우파 정치인이 되려면은 특히 남북한으로 갈린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입장에서는 반공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에요. 91년대에 냉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은 38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공정신에서 얘기하는 반공이 뭡니까?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공산당과 친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공산당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을 미워하면 반공주의자 아니냐? 맞죠? 근데 중국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무기 거래를 할 때 중국이 중개무역을 해줍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산당 정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욕한다는 게 반공주의자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예요.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왜? 뭐 자기는 사업적으로 돈만 벌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물론 기업 윤리상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은. 왜? 정치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머, 8,0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네요. 네. 다음 주에 10,000명 또 돌파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중침이 얘기하고 친중 정치인 색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조원진 의원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에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반미 친중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왜 제 방송 안 보고 막 무조건 악플을 다십니까? 응? 반중 친미하는 의원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응?
진짜 친중인 사람도 그 중엔 있고, 아니면 중국이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사람,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우파 채널 방송 중에도 반중 친미를 이야기하는 채널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세보세요. 세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이 빨간색을 칠한 포인트가 현재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이런 거 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돈 세탁, 무기 거래, 마약 거래, 그 다음에 가상화폐, 돈 세탁, 아까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이에요. 이 연결된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오른쪽에 빨간 점을 쳐놨지만은 대한민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 한국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한국이 미국의 중점 관리 대상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그러니까 중동과 한국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났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이후의 상세한 부분에 대한 건요, 저기 그 에스더 흑여제 그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미디어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놨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세요. 왜냐, 저는 그 이후부터 함구를 했어요. 왜? 이건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렸거든. 왜? 지금 제기가 이기한 건 엄청난 글로벌 조직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약 카르텔, 무역 카르텔, 돈 세탁 카르텔, 종교 카르텔, 뭐 공산주의 다 나오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커버해요? 그래서 제가 제 커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고, 이 일은 앞으로 미국이 하나하나 그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음모론자로 몰렸지만은 고맙게도 또 미국의 방송인가 보아에서 하나씩 터뜨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었다는 게. 그렇죠? 꽤 빨리 터뜨린 거예요. 저는 이게 3년 정도 걸릴 줄 알았어요. 3년이나 지나야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일반에게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마워요. 왜? 제가 음모론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기쁜 감정도 있지만은 불안한 감정도 있는 것은 뭐냐? 그만큼 미국이 이 일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걱정되느냐? 한국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대북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석탄 세탁 때문에도 미국이 이미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왔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끊임없이 대북 지원을 위해서 진짜 몸과 영혼을 다 파는 이런 행위를 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자연사 박물관 방송할 때도 얘기했어요. 위험하다. 그땐 농담이었어요. 이제는 진짜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고생하면서 여태까지 2년 동안 태극기 부대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성적으로. 미국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친미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건 친미보다는 지미예요. 미국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는 나라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왜? 국제관계란 건 적과 아군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상 한국과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 깨부수고 우리 스스로가 반미적 행위를 한다는 건요, 자살행위입니다. 중국도 쩔쩔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배짱이 있다고 지금 미국한테 지금 저항을 합니까? 응?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하려고 하세요? 안 되는 전쟁인데.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해코지한 게 있나요? 내가 이걸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좌파 사람들한테.
일본 우파 중에는 반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파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우파는 반중 친미가 소수고 친중 친미가 다수라고 봐요. 우파 안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는 뭐가 됐든 그러니까 반미는 없어요. 우파 중에는. 근데 일본에는요 반미주의자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랑 싸웠던 나라고 핵폭탄 2방 얻어 맞았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플라자 합의라던가 버블 경제 붕괴 이런 등등 여러 사건으로 미국한테 엄청 견제를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금융전쟁, 무역전쟁.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연락이 얻어 터졌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박살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일본이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일본 우파 중에는 반미주의자도 있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일본인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우파예요. 아니 우리나라 우파뿐만 좌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6.25 때는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되는 걸 막아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미군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존재했으며 이러한 그 세계적 그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막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은인의 나라예요. 전 뭐 은인의 나라라고 해서 뭐 그렇게 떠받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줍니까? 국가 간에는 이해관계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물론 그 당시 한국이 뭐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개뿔도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군이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단순한 지정학적 그 냉전시대 때 이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김일성 그 3대 세습에 지금도 탄압받고 북한 사람들처럼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남자들은 장기매매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저기 중국 시골 농촌총각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시골 농촌 뭐 5명한테 시집가서 돌림방 당한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그런 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경제 기적을 이룰 때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이 미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산업시설과 이런 걸 이전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어요. 일본 견제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LG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냐예요. 그랬더니 여러 얘기가 나오죠. 6.25 당시에 미군 위안부 또 이런 거 끄집어내고 별걸 다 끄집어내요. 또 뭐가 있었더라? 그 9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걸 뺏어갔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사업하면서 일생에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주식의 상당수는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1980년대 삼성보다 지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삼성 주식을 대부분 가져간 상태의 삼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매출이 크고 어느 쪽이 근무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주식을 많이 갖고 대주주로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더 풍요로워졌죠? 100% 파이에서 70%를 주고 30%를 먹었는데 그 파이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 30%의 파이가 우리가 100% 먹던 파이보다 크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식을 가져간 만큼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게 자신들에게 금융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더 물건이 잘 팔리게 도와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했다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혼자 모든 걸 이룬다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지원이에요. 근데 왜 반미 아닙니까? 반미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좌파고 우파고 친미를 기반으로 해서 싸워야지 반미 친미로 나눠서 싸우면 안 되는 구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사고방식은 반미와 친미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기가 막힌 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우파는 둘 다 친미의 정상인 거예요. 둘 다. 일본의 우파는 친미적 우파가 있고 반미적 우파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내부에 빨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친북주의자. 왜 반미를 합니까? 좌파들이. 6.25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6.25를 동족상전의 비극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적화되는 것을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막아줬다고 생각해서 보통 일반적인 우파들은 친미적 성향을 갖는데 좌파들은 친북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6.25를 뭐라 부릅니까? 항미 원조 전쟁. 중국이. 그리고 북한은 뭐라 불러요?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6.25에 대한 개념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관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천하의 개새끼인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가 반미적 성향을 가지는 건 바로 이들이 친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냉전 때에는 좌파는 친북, 그 다음에 반미로 갈라지고 우파는 친미, 반북으로 갈라져 있었다가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냉전이 끝났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좌파와 우파의 친중파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좌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좌파는 친중, 친북, 반미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좌파는. 왜?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문제는 우파인 거예요. 우파는 전통적으로 반중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은 반공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엔 냉전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중국이랑 거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공이라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반공, 반북, 친미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1년도 이후에 어떻게 되니까 반중, 반북, 친미는 극으로 몰리고 중도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친중, 반북, 친미란 말이에요. 이게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파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파를 다시 재규합하기 위해서는요. 반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합치고 있는 신냉전 시대예요. 신냉전 시대의 구도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미국과 유럽연합 쪽에 붙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으로 붙으려고 하죠? 노선 변경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동과 한반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여러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요. 그 새로운 방송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월요일 저녁에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 그 김기사 아지매에서 저랑 같이 방송했던 아지매 있죠? 송지은 아지매. 송지은 아지매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인 채널을 만들었는데 썽언니래요. 썽언니. 시간은 3시 3분에 한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 3시 3분에 그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 광범위한 부분을 좀 컨택하느라 좀 중구난방일 수도 있었던 좀 내용인데 좀 이거를 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개인적 바람이 있어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중을 한 우리나라 사람들 우파의 시각이 북한밖에 없어요. 너무 시각이 좁기 때문에 반중이라는 이야기라면 왠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지구본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왜 반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2탄, 3탄, 4탄, 재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이제 먹방 시작하니까 GZSS에서 먹방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